예, 트럼프가 먼저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11월 6일인데 2017년이고요. 이때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뭐 지금 그 아베 총리는 그 건강 때문에 지금 사임 의사를 표현한 상태고요. 아마 좀 더 특징적이게 일본 정치를 우리가 보면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할 때쯤 되면 일본 정치에 약간의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 정치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자의 그 주요한 그 대화 내용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기로 한다. 이 말은 여전히 냉전 이후에 일본이 담당했던 동아시아에서 역할은 사회주의 확산 방지겠죠. 그리고 가시적으로 북한이라는 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미일 군사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보 분야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무역 분야에서는 양자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 대신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무역 파트너로서 아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에 일본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은 지난 해죠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양자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아마 지난해죠 그 1대1로 포럼이 베이징에서 열렸을 때 일본의 많은 대표들이 각계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아베 총리는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죠. 부인의 그 생일이 있어서 초빙을 받아서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일본의 경제계를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중국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중국 회의에 참여했던 일본의 대표들이 뭐 석탄 공동체라든가 또는 뭐 경제 공동체라든가 환경 공동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설립하자고 많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미 세계가 이해한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경제나 기타 분야는 우리가 다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가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아주 애매한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다음날 한국을 방문을 하셨는데요. 평택 미군 기지로 들어오셨고요.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DMZ에 꼭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헬기를 타고 DMZ로 가시다가 안개가 너무 많이 끼고 해서 다시 회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왜 트럼프 대통령께서 DMZ를 꼭 보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들께서 한국에 방문을 하시면 우선 이제 미군 부대에 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책으로 가셔서 북한 지역 쪽을 보고
또 고생하시는 장병들 위로하고 이런 이제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 동맹 국가들이 한국과 미국들이 적으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 아름다운 우리의 제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참 희생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업자잖아요, 출신이. 그래서 아마 DMZ를 보는 순간에 야, 트럼프 빌딩을 지을 땅이 엄청나게 넓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 북한과 오바마가 본 북한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간절히 북한과 교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도시 또는 도시 발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은 무한한 투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아마 그런 트럼프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것이 중국 방문이죠. 중국 방문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렸던 곳이 이제 자금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자금성은 엄청나게 넓은 궁정이죠.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살기에 크게 적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중남회라고 있습니다. 중남회가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의 그 관저가 있는 곳이고요. 그 주요한 이제 행정 부서들이 있는 곳이 바로 중남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중남회에 이제 연못이 있거든요. 그 연못을 이렇게 거니는데 한참 가시다가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런 중간에 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우리 백악관도 굉장히 큰데 중국 그 주석 집은 진짜 크다 라고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신 말씀이 이제 반밖에 안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금성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사람이 살 집이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 전체를 휴관시켰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자금성의 하루 입장객이 한 3만 이상 된다고 합니다. 3만에서 6만쯤 되는데요. 물론 입장 수입도 엄청나지만 이 자금성을 보기 위해서 중국 각처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무시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자금성을 싹 비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만약에 미국에 링컨 기념관을 그렇게 비우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형상 전혀 불만 없이 트럼프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조셉 나이라는 분이 왜 미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가? 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2003년도에 중국에서 사스가 났을 때 중국에서 그 당시에 제가 중국 그 베이징에 있는 어음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사스가 발생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교문에서 한약을 따린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그때 이 병원균이 뭔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교문에서 이 달인 한약을 이렇게 종이컵에 한 잔씩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무심코 그냥 지나가서 도서관에 앉았는데 제 옆에 앉았던 중국 학생이 그 한약을 먹었냐고 묻길래
그 보기는 봤는데 안 먹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얼른 달려가서 2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덩치가 좀 크다고 2잔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이냐고 하니까 그때 사스에 좋다고 감기에 좋다고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이 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먹으면 좋냐고 하니까 그때 여학생이 하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만 정부가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공산당의 부정부패라든가 불합리함 또는 독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중국 국민은 공산당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하루를 휴관했지만 자금성 전체를 휴관한 중국을 봤을 때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14억 인구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자금성을 둘러보고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중국과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관세 25%를 치기 시작한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 이제 그 트럼프가 먹은 식사 중에 대표적인 식사가 만한전석이라는 요리입니다. 코스 요리죠. 108가지 그 청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족이 갖고 있던 요리와 또 만주족이 갖고 있던 요리를 합쳐서 만든 식단입니다. 결국 이제 그 만주족과 한족의 화합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요리들이 아직도 그 베이징에 보면 또 이제 지방에도 있습니다만 그 몇 개의 그 요리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한전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한전석은 하퍼 코스가 54가지 요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은 50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는 거의 뭐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그런 코스입니다. 한번 먹고 나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에픽 정상회담이 그 당시에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트럼프께서 가셨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하나의 그 라인을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중국을 봉쇄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여기서 큰 틀은 보면 북핵이라는 하나의 그 가시적인 그 타켓 대신에 중국이 타켓으로 이렇게 다시 재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평양 전략이고 태평양 사령부라고 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 태평양으로 인도양까지 넓혀진 것은 결국은 명시적으로 중국을 타켓으로 삼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그 미국이 금융위기 등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은 미국도 중국과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그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해왔던 G2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중국도 이 G2와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 체계 또는 지구촌의 공동관리 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필리핀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움직인 국가를 보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보면 일본, 한국은 동맹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 북한까지 포함해서 사회주의 동맹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북미 2차 회담이 이제 하노이에서 열렸잖아요. 그리고 1차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이 라인을 또 추적하면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중국, 베트남, 그 싱가포르까지 이 라인이 쭉 이제 그려지고요. 이러한 라인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그 대립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의 대척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대척점을 트럼프가 건드리면서 무장 해제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가셨는데요. 필리핀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그 국가연합 아세안이죠. 10개국 회원국하고 여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18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때 이제 의장국이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서 개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때는 아마 베트남까지 다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핀은 그냥 훑어보고 바로 돌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멜라니아 여사도 여기 필리핀에는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필리핀이 전략적으로 과거의 필리핀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동아시아를 돌면서 이제 문제를 던지죠. 자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응이 합종연행이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빨리 넘기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방문 이후에 여기 보시면 우리 그 평창 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북한 응원단 선수단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평창 올림픽 북한 예술단이 방한을 하게 되고 또 북한의 참가 그리고 남북한 공동 입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 구성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팀 등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서 남북이 결합하고 특히 또 남측에서도 우리 북한의 예술단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강산해, 레드벨벳 뭐 등등이 이제 참여를 했고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직접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간의 교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정은은 여기 3월 25일, 28일 사이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는데요. 이때 이제 김정은은 비핵화 시간은 미국과 협의로 얼마든지 단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접근에 대한 내용을 아마 시진핑과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남북 정상회담 1차 회담을 판문점에서 가집니다. 이것이 2018년 이제 4월 27일이죠. 여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모습이고 우리 판문점 여기에 만남의 여기에 노선도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정은은 또 중국을 방문해서 대련을 방문하는데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시 시진핑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련에서 아마 중국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때 의미를 보면 그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만난 곳이 바로 이 대련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이게 순망치한이라는 용어들을 몇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공모함 001A가 그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이 첫 운항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대련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고전에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벼라그라는 항모를 고쳐서 랴오닝 항모로 이제 개조를 해서 중국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기술로 만든 첫 번째 항공모함이 001A라는 것이고요. 이 001A라고 명명된 것은 그 다음에 002A, 003A도 될 수 있고 또는 003B도 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진수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대련의 만남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돌아가자마자 김정은이가 했던 것이 시진핑의 업적 또는 시진핑의 노선을 학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학습조를 중국에 파견합니다. 소위 말하면 북한에서 발전 모델을 중국의 시진핑 모델로 삼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변도 정책이라고 하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김정은 전에 김정일의 경우에 아마 단동에 경제특별구를 만들고 그 양빈이라는 자를 그 총독으로 모셔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결국은 북중 접경지대에 미국식 모델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중국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재밌게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마 중국에 올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또 요 다음에 이제 바로 남북 정상회담 2차 회담이 있는데요. 판문각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 전후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련에서 양자가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남북 정상회담 2차가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거는 깜짝 회담 형식이고 아마 이것은 북미 회담을 위한 아마 준비 회담인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6월 12일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진에 보시면 왼손을 올려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를 잡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은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친한 사람 사이에 있었을 자세입니다. 이때 변화가 뭐냐면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 리틀 로켓맨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 회담 이후에부터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호칭이 굿맨이라고 용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 종전 이후에 지금까지 적장끼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장과 북한 대장이 서로 만나고 그것도 비무장인 상태로 군복을 입지 않고 양복을 입은 상태로 제3국에서 만나고 악수를 하고 어깨를 잡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6.25 전쟁이 휴전 상태에 있는 전쟁 중이지만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은 성사되는 순간 6.25 전쟁의 종결에 대한 암시가 시작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북미 간의 3차 회담, 2차 회담 이후에 3차 좀 깜짝 파티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자간에 있어서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난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3일 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선거에서. 그러면 북한 카드를 반드시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던 것 그리고 아마 트럼프가 원하던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싱가포르라는 지역이 아주 재밌는 지역입니다. 일단 싱가포르는 가보면 이제 인도계, 중국계, 영국계, 말레이계 이 세 민족이 나누어서 분점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도서국가지만 그리고 아주 잘 사는 국가죠. 소득
5만 분이 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국가들의 합의 충분히 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모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그 반면에 싱가포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싱가포르의 그 2차 세계대전 그 일본이 항복하던 그 장면, 그죠? 최종 항복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만든 전시관이 거기에 그 회담이 있었던 센토사 섬에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느냐 하면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을 하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겠다. 일본처럼 잘 살게 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서로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메시지 사이에서는 전쟁은 종결해야 되고 또 북한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북한 역시도 공생을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를 서로가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은 단순하게 트럼프의 업적 또는 김정은의 업적을 떠나서 이 동아시아 그 안보 체제, 특히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와해시키는, 해체시키는 데 있어서 아마 첫 출발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